이번 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13번째 시간이죠. 김원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전 역시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요.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어릴 적의 고난, 그 다음에 국가적 시련을 해결하는, 그리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전의 주인공인 김원도 맨 처음에 뭘로 태어나냐? 수박처럼 둥근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10년 후에 허물을 벗고 인간으로 변신하는 모티프. 어디에도 나왔죠? 금방울전에도 나왔죠. 금방울로 태어났다가 14살이 되던 때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모티프를 그대로 차용했고요. 그 다음에 금방울전에 지하국 태치설화가 나오잖아요. 지하국에 사는 그 금돼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 김원전에서도 똑같이 지하국 태치설화가 나와요. 게다가 재생설화까지 결합이 되는데, 재생은 뭐야?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김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설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줄거리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 살펴보고, 이 소설의 특징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이에요. 명나라에 김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대대로 공후거족인 집안의 후손으로라고 했는데, 공후거족은 높은 벼슬을 지낸 세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조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후손으로 벼슬이 좌승상에 이르렀어. 좌승상이야. 그러니까 최고 벼슬이죠. 그렇지만 자식이 없어 늘 근심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옥동자를 안겨주는 꿈을 꾼 후 자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김원은 이 태어나기 이전에 선관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수박처럼 둥근 모습이었어요. 난생설화가 있는 거죠. 수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수박의 모습이니 숨어서 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0년이 지났는데 성관이 또 김원을 찾아와요. 성관은 신선세계에 사는 남자 신선을 말하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천상에서 남두성이었대요. 누가요? 김원이요. 김원이 남두성이었는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은 벌로 인간 세상에서 김원의 수박의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김원의 죄가 다 없어져서 그의 허물을 벗겨주고 천서 3권을 주고 가요. 천서는 하늘이 내려준 책이니까 그 책을 보면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 예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김원은 이 천서 3권을 읽고 지혜와 총명이 열려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고 풍운조화를 부리면서 신인의 경지에 이르는데, 풍운조화라는 것은 바람과 구름의 조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큰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온갖 도수를 부릴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김원이 천마산에서 무술을 연습하고 있는데 머리에 9개 달린 아기가 새 여인을 납치해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싸웠는데 여인들은 구하지 못하고 상처만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황제께 아랬죠. 몇 년이 지나서 황제의 딸도 공주에게 납치돼요. 그래서 이 김원이 예전에 아기를 만났던 일을 떠올려서 황제는 이 김원을 대원수로 삼아요. 대원수가 뭐라고요? 국가의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통치자로 임명한 거죠. 그래서 공주를 구해오라고 명해요.
자, 군사들을 데리고 천마산에 이르러 큰 바구니를 타고 아기가 사는 동굴 속 지하국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만은 수박으로 변신해요. 아까 천서 3권을 받아서 수많은 변신술을 익혔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변신할 때 동자의 도움도 받습니다. 여기서 동자는 누구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이겠죠. 그렇죠? 김원 역시 선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소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죽이고 납치되어 온 공주와 여인들을 구해요. 그러나 김원의 공을 시기한 부원수 강문추가 공주와 여인들이 지상에 올라오자 바구니를 동굴에 던져버리고 흙과 돌로 동굴을 막아 김원을 지하국에 가두어요. 이 이야기는 금방울 정과는 다른 이야기고 지하국 태치설화를 차용한 다른 이야기와는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지하국을 떠돌던 김원은 괴물에게 잡혀 묶여있던 용자를 구해줘요. 용자는 용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보답으로 용궁으로 가서 용왕의 환대를 받고 용궁의 딸인 용녀와 결혼하게 돼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김원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용녀와 함께 인간 세계로 나와서 귀향하던 중에 집으로 가는 중에 용왕이 선물해 준 신비한 연적을 탐내는 도적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이 신비한 연적은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상상하면 될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요술램프에게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한 신비한 연적을 쓰는 원을 보고 도적이 그것을 훔치고 김원을 죽게 하는 거죠. 다행히 김원과 함께 있던 용녀는요, 금고양이로 변신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금고양이로 변신한 용녀는요, 김원을 구하기 위해 애썼겠죠. 그러던 중에 청명절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세시 풍속일 거예요. 여기는 배경이 중국 명나라이니까 중국의 세시 풍속일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날에 도적이 연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금고양이로 변한 용녀가 이 연적을 훔쳐서 훔친다는 말은 그러네요.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냐? 김원이 구해주었던 그 공주에게로 가요. 그 공주들 중에서 셋째 공주가 김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셋째 공주에게 연적을 줍니다. 때마침 공주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공주는 이 연적을 보자마자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을 붙여서 연적의 주인을 찾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 연적을 훔쳐간 도적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연적의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천자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황후를 불러서 이 연적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연적 안에서 용녀가 나와서 이 도적이 그간 했던 일을 모두 고하게 되죠. 그랬더니 황자가 바로 이 도적을 벌하고 또 용녀는 그간 도적이 했던 일을 모두 아뢰면서 김원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김원의 시신이 청주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청주에 같이 가서 김원을 살리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청주로 갔죠. 청주에 가서 용녀가 구류선의 병에 든 물과 삼신산의 금강주로 김원을 다시 살려내요. 소생설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김원이 황제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고하자 황제는 강문추를 베어 죽이고 김원을 부마로 삼는데요. 부마로 삼는다는 것은 셋째 공주와 결혼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원은 행복하게 살다가 신선이 되어서 천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물 관계도 볼게요. 김원이 주인공이죠. 수박으로 태어납니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적강소설입니다. 천상의 남두성이었으나 죄를 지어 박과 같은 수박과 같은 등군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장부로 변신해요. 그리고 아기를 처치하고 공주와 용제를 구하고 나서 용왕의 사위이자 황제의 부마가 되고 용자랑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야기. 김원의 부부, 아버지죠. 김규 부부는 수박처럼 둥근 모습을 한 김원을 낳아서 정성껏 돌보죠. 그리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공주를 구출해요. 후에 이 공주와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황제는 아기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해준 그죠? 김한을 부마로 삼죠. 아기가 바로 공주를 납치하여 지하국에 데려간 인물이고 김원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강문추는 공주를 구하고 나서 김원을 지하국에 가두는 인물. 후에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용자는 지하국 괴물에게 잡혀 있었는데 김원에 의해서 구출되고 이 용자와 함께 용궁으로 간 김원은 용녀와 혼인하게 되죠. 혼인한 김원이 인간 세상에 김원과 함께 나왔다가 김원이 죽자 김원을 살립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이 소설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김원의 행적이 나타나죠. 지상에서 김원이 수박의 형태로 태어나죠. 10년이 지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아기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출병했다가 지하국에 들어가요. 아기를 물리치고 잡혀갔던 공주와 여인들을 구하나 부하의 배신으로 지하국에 갇혀 돌아다니다가 아기에게 잡혀있던 용왕의 아들을 구해주고 그 용궁에 가서 용녀와 결혼하게 되고요.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도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가 소생하게 되는 인물, 그리고 황제의 부마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기본적인 서사는 지하국 태치설화와 비슷하고 또 금방울정가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이 외에 다양한 모티프가 사용되었는데 적강한 인물이란 거, 천상에서 성관이었으나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수박으로 태어났다가 10년 후에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신했고요. 용궁에서 김원이 용왕의 아들을 구해준 공으로 용왕의 딸과 혼인하고요. 그 다음에 용왕의 딸에 의해서 재생,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자, 적강소설이니까 이원적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쫓겨났다가 이 지상에서 온갖 시련을 겪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구조. 그래서 이원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김원은 그래서 신선이었는데 즉 천상계에서 남두성이었는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은 벌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김규 부부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뒤에 김원이 태어났죠. 김원이 10년 후에 허물을 벗고 천서도 얻게 돼요. 이때 성관이 나타나서 천서도 주고 허물도 벗겨준다는 이야기. 김원이 지하국에 들어가서 공주를 구하고 그렇게 공주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동을 만났기 때문이다. 선동은 어린아이 신선이란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투구, 갑옷, 보검, 천서 등을 선동에게 얻어서 공주를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자, 이렇게 서사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선동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주고 또 연적에서는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기적 요소일 거예요. 전기적 요소 하나하나 보면 주인공 김원은 둥그런 뭐였어요? 수박이었는데 즉 성관이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 수박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10년 후에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신한 것도 전기적 요소고요. 김원이 지혜와 총명으로 뛰어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 모르는 것이 없으며 무예가 뛰어나고 풍운 조화를 부리는 것, 이것 자체도 정기적 요소고요. 도적에 의해 죽었던 김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정기적 요소죠.
천상계와 지하국, 용궁 등 비현실적 공간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정기적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원의 영웅적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소설 봤고요.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보기 문제는 4번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네, 4번 먼저 풀어보고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원전은 아래와 같은 지하국 태치설화의 줄거리를 활용하여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설화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소설은 김원전은 좀 더 복잡한 서사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이 창작된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장치가 추가되었고 더 복잡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국 태치설화와 다른 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와 같은 지하국 태치설화의 줄거리를 기본서사로 했다. 그러니까 이 아래와 같은 서사는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의 이야기란 거죠. 자, 그러면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는 옛날 어느 곳에 사는 무사가 아기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차이점이 뭐죠? 김원전과의 차이점. 무사는 김원전에서 누구로 나와요? 김원으로 나오는 거고 아기에게 납치된 여인은 여기 김원전에서는 공주로 나오는 거죠. 동반자의 배신으로 혼자 지하국에 갇히나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원조자를 만나 탈출하는 것도 똑같아요. 배신자를 응징하고 여인과 결혼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하국 태치설화에는 배신자를 응징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대조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선지 1번 봅시다. 배경을 대명국으로 설정하여 이 김원전은요. 대명국은 명나라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조해야했다 라고 했는데 역사적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줄거리를 살펴봤죠. 역사적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을 말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2번 재미를 위해 동반자의 배신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한 것은 소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죠. 여기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에도 지하국 동반자의 배신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 3번 지하국 이야기에 용궁 장면이 추가된 것은 작품의 흥미를 더하려는 의도다. 지하국의 용궁 장면이 그죠. 지하국 태치설화에서는 없었던 용궁 장면이 김원전엔 추가되었으니까 작품의 흥미를 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에서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 무사와 달리 김원을 천상계와 관련된 인물로 그렸죠. 무사는 현실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소설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보기에서 말했으니까 맞는 말. 5번 여인을 공주로 바꿨죠. 이것은 김원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임을 부각하여 충의 시대적 이념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맞죠? 충. 왜? 공주를 구하는 것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꼼꼼하게 읽어야죠. 그래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연관을 해봐야 되니까요.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김원은 태어나기 전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적강한 인물이다. 적강 인물이에요. 김원은 대명국 김승상의 아들로 태어난다. 수박 형상이었던 김원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이 허물을 벗겨주자 장부가 되어 아주 훌륭한 남성이 되어 김원은 아기에게 납치된 공주를 지하 동굴에서 구출하나 부하들은 김원을 두고 공을 가로채죠. 지하 동굴에 갇힌 김원은 길을 헤매다가 나무에 묶여있는 소년, 이 소년이
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절정 부분 볼까요? 소생은 누구의 대화인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동해 용자로, 용자가 하는 말이네요. 삼심산에 금강초를 캐어가지고 돌아오더니 이동 중에 아기가 몹시 사나워 용궁에 들어가서 크게 장난치며 소생의 누이를 빼앗으려 하거늘 부왕이 서남북 삼해 용왕을 청하여 아기를 크게 쳐 파하니 아기가 패하여 돌아오다가 여기 와서 생이 용자인 줄 알고 나무에 매달은 지 여러 날이 되었사더니 선생의 구하심을 천만 의회에 입었사오니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라 감히 청할 수 없사오나 높으신 성명을 들을지어다. 그럼 여기까지 용자가 김원에게 지하국에 잡혀온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아주 긴 이야기를 몇 줄에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왔대요? 자, 자신은 용자 즉 용왕의 아들인데 삼신산에 가서 금강초를 캐어가지고 오는 도중에 아기가 누이를, 소생은 자신을 낮춰버리는 말이죠. 누이를 빼앗으려 하자 부왕 즉 아버지 용왕이 삼의 용왕을 청하여 아기를 크게 물리치긴 했는데 아기가 돌아오다가 여기 즉 지하국에 와서 자기가 용자인 줄 알고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김원을 만나서 김원이 자신을 구해주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원수 김원이 대답하기를 나는 대명국 도원수 김원일러니 황명을 받자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들어와 아기를 소멸하고 공주를 먼저 보낸 후에 나가려 하였는데 천만 의외에도 뜻밖에도 사슬이 끊어지고 땅굴이 메이기로 나가지 못하여 헤매다니다가 그대를 만나니 이 또한 일시 연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다시 절하고 여기서 소년은 용자를 말할 거예요.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다시 절하면서 말하되 이리 하면 비단 재생지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갚아주셨으니 간격을 이길 수 없사오며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면 잠깐 수궁에 다녀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재생지은 자신을 살려준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인 괴물 요괴까지 물리쳐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수궁 용궁에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청한 거죠. 그랬더니 원수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 이곳은 비록 굴이라도 천지 1월이 세상과 같으니 천지 1월이 세상과 같다는 것은 지상과 같은 세상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같으니 혹 나갈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부는 뭐요? 그 용왕의 나라 용궁은 세상 이치가 다르죠. 거기는 신선이 사는 곳이고 내가 사는 곳은 지상계이면서 이 용궁은 지상계와 용궁이 아니고 여기 지하국은 지상계의 세상과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 그 용궁의 진세 여기 지상계의 사람 속세 사람이 갈 곳은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대가 초청하는 일은 감격하나 감사하나 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죠. 가히 못할 것 행치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용자가 크게 웃으며 용의 변화와 수궁의 재미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생을 따라가시면 자연 인간 세상으로 나아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A와 B가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문제를 풀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묶여 있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문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3번에 있네요. A, B에 대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고요. A에서 소녀는 김원이 자신을 구해준 것과 원수를 갚아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김원을 수궁에 초대하고 있다. 금방 읽었죠?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 B에서 소녀는 김원을 안심시키며 뭐라고 안심시켰죠? 용의 변화와 수궁의 재미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생을 따라가시면 자연 인간 세상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하면서 수궁에 같이 갈 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 맞네요. 자, 이제 지문 계속 읽어볼게요. 원수 그럴듯하게 여겨 용자를 따라 백리를 가니 이곳은 동쪽의 큰 바다라. 금방 다다랐어요. 용자가 원수를 청하여 등에 엎드리라 하거늘 원수가 용자의 등에 오르니 용자가 몸을 뒤집어 물결을 헤치며 순식간에 용궁에 다다랐다. 바로 전기적 요소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 비현실적 요소. 그러니까 전기적 요소 맞고요. 해와 달이 명랑하고 어디 가요? 이 용궁이요.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용궁의 굵은 걸은 구름 낀 하늘에 넓고도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해와 달, 별, 인간의 5가지 복을 응하였으니 연못 속의 천지요 물나라의 용궁이라. 여기까지 용궁에 대해 묘사하고 있네요. 용자가 먼저 들어가 용왕께 배웠고 아기에게 잡혔던 일과 원수를 만나 구함을 받던 일이며 원수와 한 가지로 돌아온 연유를 고하니 왕이 크게 그죠 기뻐하며 말하되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간에 있었던 일, 즉 김원이 자신을 구해준 일을 딱 한 줄에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나요? 여기는 서술자의 요약이고요. 요 앞부분은 대화, 소생의 대화로 요약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자, 놀라가로되 누가 말하는 거죠? 용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 친히 기병하여, 기병이 뭐죠? 병사를 일으켜 너를 구하였으리라. 여기서 너는 용자가 될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면 너를 구하러 갔을 건데. 그런데 은인이 왔다 하니 바삐 청하라. 은인이 왔으니 바삐 대접하자. 그래서 은인은 김원이 될 거고요. 자, 그럼 C에 대한 문제도 바로 풀러갑니다. 아까 3번. 문제 3번에 선제 3번 보면 되죠. C에서 용왕은 용자가 아기에 의해 지하 동굴에 잡혀 있던 것을 몰랐음을 드러내고 있죠. 맞죠?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기병하여 너를 구했을 건데 이렇게 뜻밖에도 김원이 구해줬으니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용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을 받들어 원수를 청하거늘 원수가 용자를 따라 금낙전에 들어가니 금낙전에 용왕이 있었던 거죠. 올려 예를 마치고 살해하여 가로되 용왕이 살해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몹쓸 악의를 소멸하고 돈아의 성명을 구하시니 돈아 용자 인가 봐요. 돈아 용자의 이름인가 보죠. 그리고 성명, 생명도 구하였으니 은혜 감사하고 천고에 유전하리로서이다. 온 세상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전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원수 답하여 가로되 이는 수궁의 복이요 용왕의 성덕이라 어찌 소생의 공이리요 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네요. 원수의 겸손한 말을 더욱 애중히 여겨 큰 잔치를 열어 즐기니 풍악은 반공에 솟았고 하늘에 이제 풍악이 울려 퍼진다는 얘기고요. 술이 두어 순배 지나니 용왕이 원수의 겪은 일과 용자를 구하여 돌아온 수말을 다 전해 듣고 처음과 끝을 다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이 아니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고 수궁의 화건을 덜지 못하리니 이 은혜는 태산이 가벼웠고 하에 얕을지라.
그러니까 은혜가 매우 깊다는 말을 한 거죠. 과인의 딸과 이성지업을 맺어. 이성지합은 서로 다른 두 성이 합하였다는 말로 결혼을 의미하죠. 결혼을 하여 은혜를 갖고 의를 맺고자 하나니 그대의 맑은 의논이 어떠하뇨라고 물었더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땅에 엎드려 가로되 소생은 인간의 천한 몸이고 공주는 용궁 대신이니 성의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리로서이다. 그러니까 소생은 또 겸손하게 거절하는 거죠. 자신은 천한 인간이고 공주는 용궁의 따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좌중이 격동하여 말하길. 그래서 좌중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하여 말하기를 혼인은 이성지합이요 온갖 행실의 근원이거늘 장군이 동방화촉은 뭐예요? 결혼이란 얘기요. 굳이 사양하니 도리어 장군을 위하여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말한 거죠? 이 술상에 있는 용왕이 말한 건 아니고 여러 대신들이 말했겠죠. 뭐라고 말했어요? 혼인은 이제 결혼인데 온갖 행실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 결혼이란 것은 장군께서 굳이 사양하는데 도리어 권하는 것은 장군을 위하는 일이 아니하므로 원치 않는다면 결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러갑니다. D도 안 풀었으니까 D도 봅시다. D와 E. D. 용왕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김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유가 될 것을 전했죠. 그랬더니 정중히 거절했고요. E에서 좌중 사람들은 용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김원의 태도에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온갖 행실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수가 자중의 공론이 뭐죠? 여러 의견과 왕의 관대함을 인하여 허락하여 그런 연유로 허락하여 왕이 크게 기뻐하여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용녀와 결혼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지문은 지하국에 가서 공주를 구했는데 그 부원수의 배신으로 지하국에 갇혀서 용제를 구하고 용제와 함께 용궁으로 가서 용녀와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배경을 묘사하여 새로운 갈등. 자, 이 부분에 새로운 갈등이 없었고요. 배경 묘사한 부분은 있었죠. 용궁의 배경을 묘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갈등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전후 과정이 드러나죠. 인물의 말,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인물의 말은 대화죠. 여기 부분에 쓰는 대화.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했어요. 용자가 자신이 왜 갇히게 되었는지를 말해줬죠. 말을 통해서 사건의 전후 과정이 드러났죠. 이 사건은 자신이 왜 여기 갇혀 있는지 묶여 있는지 말해줬어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고요. 3번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교차한다.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인데 역순행적 구성 고전 소설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상징적인 소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면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죠. 여기 나온 장면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지하국, 두 번째 용궁. 빠르게 전환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2번 풀어봅니다. 윗글에 나타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대명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선지를 보면서 판단해 볼게요. 지하 동굴에서 주인공이 아기를 물리쳤죠. 인물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났죠. 그 다음 2번 공경에 처한 주인공은 나에서 지하 동굴에서 만난 용자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임무는 뭐였죠? 공주를 구하는 건데 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동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공주 임무는 뭐예요? 공주를 구하는 것인데 공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용자를 만났으니까 얘는 틀린 거. 3번 나에서 지하 동굴에서 주인공과 용자의 만남은 주인공이 다 용궁에서 배필을 얻는 계기가 됐죠. 용궁에서 용녀와 결혼했으니까요. 자, 대명국 지하동굴 그다음에 용궁으로의 이동은 이야기에 모험적인 성격을 부여하죠. 지하동굴에서 모험을 겪었고 용궁이라는 곳도 주인공 김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5번 주인공이 나에서 다 지하동굴에서 용궁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임을 뭐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용자가 뭐라고 했어요? 용궁에서 자연히 인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다 풀었고요. 오늘 우리 공부해 본 것은 김원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경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